2022년 이 일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열리는 해더라고요. 일단 상반기에는 가장 큰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나요?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뜨거운 내 집 마련을 위한 열정 다들 갖고 계실 텐데 2022년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이 신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새해 부동산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양지영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님, 그리고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지영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2022년에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되냐,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또 가장 궁금할 텐데 생각해보면 부동산 시장이 평온했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뭐 몇 년 동안은 가격이 뭐 급등하기도 했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뭐 대출 규제도 나오고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솔솔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좀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좀 분석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일단 2021년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2021년을 정리하는 가장 상징적인 키워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크게 키워드를 뽑자면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인지하시는 것처럼 2021년에 사실 경기 인천권역에서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중저가 아파트의 급등세 이런 부분들을 하나 키워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다시 서울시장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정부가 도심 내 공급계획,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하나가 또 형성이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2021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정부가 DSR 총량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세 번째 키워드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시장에 이제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지금 가장 수요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대출 규제로 꼽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가 2022년에는 얼마나 오르냐 이 부분들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출 규제나 금리 이런 것들은 세게 나왔던 키워드들이 아닌데 네, 이제 맞죠. 이 신년을 앞두고 갑자기 이 대출 규제랑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그런 추세인데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 대출에 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좀 어떤가요? 일단 뭐 가계부채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증가폭이 크다 보니까 네.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정부가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크게 세 가지 관점을 보시면 일단 뭐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DSR 규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상환 능력 중심으로 놓고 그 사람의 이제 차주 단위의 제도를 적용을 하는 건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이제 소득 수준 대비 얼마나 갚을 능력을 보겠냐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그 정부가 원래는 그 6개월 정도 그 늦춰서 시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규제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신년에 바로 당장 시작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제2금융권 대출은 좀 논외로 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맞춤형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 카드론 이런 평가를 하는데 그 카드론조차도 이 DSR 규제 대상으로 삼고 차주 단위의 이제 총량 규제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사실은 대출 금이 축소되는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계부채의 이제 질적 관리 차원인데 보시면 이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을 원금 상환을 같이 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과 신용 대출도 분할 상환을 유도하다 보니까 과거랑 달리 대출금에 대한 부분도 축소가 됩니다만 축소된 대출금에서 상환 압박도 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옥죄는 그런 작용들로 계속 2022년에도 지속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서만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조는 사실 그 최근 정부 금융당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강하면서 하반기 특히 11월,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좀 이러한 분위기는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까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가겠죠. 그러니까 2022년 부동산 시장을 보면 2021년보다는 상황이 좀 더 좋지 않다. 네. 즉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집값에 이제 영향을 주는 크게 세 가지가 정책, 금리, 공급인데 여기서 사실 2021년 정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거의 규제책으로만 시장을 다루던 시기였었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스타트가 됐다라는 거죠. 인상이. 즉 금리라는 부분들은 한 번 오르기 시작을 하면 가파르게 오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으로 따른 어떤 대출 받은 대출자들의 어떤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주택 공급부의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특히 이제 상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이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스피드를 좀 가지느냐 부분들이 영향을 줄 건데 대출이 사실 2021년에도 규제가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021년 이제 하반기 특히 12월 경에 더욱더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더 주춤을 했냐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맞물렸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즉 금리에 대한 인상이 스타트가 되면서 대출을 받은 수요자들이 이제 부담감을 가지게 됐고요. 종부세라든가 이런 있죠. 세금에 대한 압박감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22년 부분들은 사실 실수요자들을 보면은 대출의 힘을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사실은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통계 자료에서도 확실히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모 매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대출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문항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57.6%에 달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31.4%였어요. 현재 대출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냐라는 응답에서도 36.5%가 받을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없다라는 응답은 63.5%였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대출 규제가 2022년부터 더 강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택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 시장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2021년보다는 2022년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윤지혜 연구원님은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 도입한 이후부터는 뭐 거래량도 크게 줄고 상승폭도 줄어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2017년에 서울을 포함해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나 뭐 이렇게 도입하면서 LTV, DTI 규제 부분을 강화를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고점 경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정부가 2019년에 12, 16 대책을 발표하면서 9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 수준을 20% 수준으로 축소를 했었고 15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금지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현금으로만 다 사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사이에 한 26%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수요자분들이 규제를 회피하려는 성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규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이제 내성 효과라는 부분들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이런 이제 수요 억제의 한계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DSR 제도가 2022년 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만 그건 2단계 조치고요.
3단계 조치가 2022년 7월에 시작이 되니까 또 그 사이에 이제 수요자들의 심리는 그나마 대출이 좀 나올 때 사자라는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지역, 뭐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사실 내년에도 좀 안정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유발되는 또 갭 투자 하시는 분들, 거기과 관련돼서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무력화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 내에 그 원천적인 이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등한 이유, 그러니까 수급 요인에서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대출 규제 하나만으로는 사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 환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적인 측면이랑 공급적인 측면이 얼마나 맞물리냐에 따라서 이 두 분의 의견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 공급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실질적으로 빨리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또 서울 수도권이랑 지방의 경우가 2022년에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거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2021년 하반기 시장을 보면 신규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도 있고, 또 일례로 보면은 이 세종이랑 대구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 심상치 않다라는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2022년에는 결국에는 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대출 규제와 공급 측면에서 이 서울 수도권 지방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이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 광역시들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폭이 주춤한 지역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에 계속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세종 같은 경우는 막 전국 1위 그렇죠. 하고, 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4년 사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국면들을 보이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경기도에 위치한 동두천시입니다.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전혀 안 올랐던 지역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상 그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들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쪽에서의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2022년의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방 쪽에서의 키맞추기 국면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시면 지역별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들을 산출을 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소득 대비 뭐 이자 부담을 한 원리금 포함해서 한 25% 부담하면, 그러면 이게 100이라는 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부담을 100으로 하잖아요. 0에서 200 이 지수로 산출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100 정도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25%만 쓰는 경우가 100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현재 이제 100을 초과하는 지역들은 딱 두 개 지역입니다. 서울과 세종시.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은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수요자도 체감을 하고, 뭐 돈을 빌려서 이자를 부담하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매입에 나서기 어려운 지역. 그렇죠. 근데 전국적인 평균은 70 정도입니다. 경기권은 한 95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 지역들은 사실 100 이하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을 좀 받아서 이자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상환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역으로 평가가 되는데, 다만 이게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도 좀 고평가된 지역들이 있어요.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이제 부산 해운대구나, 대구 수성구나, 대전의 이제 유성구, 이런 지역들은 사실 좀 가격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면 사실 수도권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방 5대 광역시도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도심의 노후된 부분들을 새로운 아파트로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있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도심 내 활성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구축까지 이제 덩달아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국면들이 나타날 수 있다.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 광역시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혹은 이제 수도권이 먼저 오르고,
혹은 더 먼저 떨어지고 지방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 지방 쪽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오히려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지역이 대구 지역입니다. 서울보다 먼저 움직이는 영향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가격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집값 하락세를 멈추고 2005년부터 오름세를 시작이 됩니다. 서울이 따라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대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서울이 이어받아서 201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부산이 2020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수도권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구가 먼저 움직이고 서울이 따라 움직이고 부산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지방이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은 대구가 먼저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먼저 떨어졌고 서울이 따라 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은 아직까지도 이런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이제 어떤 효과를 받게 되면 부산도 따라서 이제 하락세를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덩어리를 보는 부분들이고요. 세분에서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공급이 없었던 지역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남 지역이라든가 경남에서도 뭐 창원, 거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재들은 좀 있지만 공급이 그동안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분양 부분들이 최근에 좀 해소가 되고 있고 집값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지역별로 좀 공급과 그동안 어떤 집값의 피로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2년 이 일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동시에 열리는 해더라고요. 이런 빅 이벤트가 있으면 사실 제가 알기로 건설업계에서 상당히 막 맞아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2022년에는 일단 상반기에는 뭐 가장 또 큰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선이 과연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제각각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주요 여야 각 후보들이 완전 극과 극 공약을 내놓았는데, 누가 뭐 대선에 대권 당선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과연 그 이 후보들의 정책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이게 좀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나요? 저는 선거라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봅니다.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일회성 이벤트요? 네, 일회성 이벤트라고 봐요. 사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과연 그 공약들이 실천에 옮겨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 같은 공약은 그냥 공약으로 생각을 하지 이게 바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주지 않는다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네.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선거의 일회성보다는 오히려 뭐 금리라든가 실무 경기라든가 주택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주목을 해야 하는 한 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공약을 비롯해서 그리고 꼭 집권하는 그 시절에 어떤 규제책이라든가 이런 정말 초망랑한 어떤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집값을 잡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 어떤 실천에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 시기에 그런 이제 집권한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쉽게 깨기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공약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좀 반짝 기대감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겠으나 이게 어떤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소장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어떤 게 지켜지고 어떤 게 지켜지지 않을지 뭐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다만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뭔지는 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뭐 공통적으로 공약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공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든지 저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은 그게 교통과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지역 개발과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뭐 교육과 관련된 게 될 수도 있고 본인 지역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대선이라는 게 사실 공약이라는 걸 내놓고
그게 또 언제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 재임 기간 때 특히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체감 반영하기가 몇 년 뒤에 이게 공급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가 되느냐보다는 이게 언제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새해에도 이 예측이 좀 어렵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제적인 부분이랑 이 공급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언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좀 많은 수요자분들께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뭐 변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크게 한 5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전월세 가격이 계속 급등세를 보이면 매매 시장은 안정되기가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 쪽에서의 안정 국면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시장 쪽에서의 안정이 될 거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급량을 얘기할 때 인허가 물량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사전 청약도 합니다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몇 년 뒤에 입주할지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없고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년 뒤에 입주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물량은 입주 물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과 관련된 통계들 각 지역별로 이게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것은 적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수요자가 무슨 생각을 하나 이 부분들을 보시려면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과하게 높게 나오는 지역들은 기존 매매 시장도 쉽게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층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GTX와 관련된 공약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교통호재와 관련된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2021년 연말 돼서 일어나기 시작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제품부터 해서 시장에 있는 자재값부터 해서 다 오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건축을 하면 건축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분양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낮은 수준에서 좀 나오기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니 뭐 허그에서 통제하는 형태로 통제는 합니다만 이 정상 상승분,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만큼은 무조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분양가 상승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네, 소장님도 좀 네. 변수들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연구원님께서 너무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에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 것이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매체에서 채권 전문가들을 통해서 2022년 연말까지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오를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다수가 1.25%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인 거잖아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은행의 물가에 대한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2022년 물가 상승률을 연간 1.5%로 저물가를 예상을 했거든요. 즉 금리라는 게 물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물가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기 힘들 것이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늘 보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그 발표했던 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처음에는 낮게 책정을 합니다. 발표 나올 때마다 높게 수정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2022년에 물가 상승률 연간 1.5%라는 거는 아주 낮은 수치라는 거죠. 이것보다 훨씬 더 오를 수가 있다. 그러면 금리 부분에서도 기준금리가 1.25%라고 지금 대다수가 답을 했지만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금리라는 거는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되게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역대적으로 수치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오를 것이냐. 사실상 지금 2021년까지 집을 살 사람들은 대부분 샀어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지금 집을 많이 샀잖아요. 네, 저가주택까지도 다 네, 저가주택까지도 연끌을 해서 매입을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거죠.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과연 매물로 나올 것이냐라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기준금리라는 게 2022년에 한 해 동안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연구원님께서는 거시적으로 한 5가지 좀 다양한 변수들을 좀 얘기해 주셨고, 소장님은 뭐 다른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금리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두고 봐라. 다른 것도 있죠. 말씀하셨던 경제 전세의 선행 지표도 있을 거고 경매. 네, 그래서 뭐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제가 알기로 2021년 초에도 좀 어느 정도 시장 방향을 맞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의 또 날카로운 분석과 예상이 또 선거라든지 또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이 2022년 상반기 이 부동산 흐름을 잡는 데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임대차법 시행한 지도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임대차법이 먼저 이 전세 시장의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나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